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경제를 저해하는 그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로 검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발전, 기업의 발전에 어떠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룰까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서 그 틀 내에서 죄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모든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또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서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연 3번의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이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법무부 장관들은 해온 반면, 검찰의 총수인 물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고유 기능이 지켜져야만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을 위축시키고 검찰의 고유 기능을 빼앗는 데 불과한 것이지 검찰개혁 본연의 개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대치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윤석열이 물러남으로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돼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법무부 장관들이 그렇게 명문상으로 외친 이 검찰개혁, 도대체 무엇이 검찰개혁이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겠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 공수처 만들어서 상당 부분 권한이 그걸로 옮겨갔고,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서 경찰 쪽으로 많은 권한이 넘어갔고, 6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인가 하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도 검찰로부터 옮겨서 완전히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 이외에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 그 기본 방향, 왜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최소한 저는 없습니다. 흔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맡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혹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쭉 제기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은 지금 법무부 장관 이 3사람이 연이어서 주장하는 것과는 거짓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기술적 내용에 의한 검찰의 기능의 분리와 축소, 이것만 되면 검찰은 다 개혁
개혁이 끝나는 것인가? 개혁이 완료되는 것인가? 만약에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미 물려받은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또 앞으로 혹 생긴다면 중대범죄 수사청, 이런 기관들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더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중대한 내용이나 절차를 결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퇴임했지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이 정치권, 내 의도를 참 잘 받들어서 충견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검찰개혁 하면서 외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국민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연이어 세 사람의 법무부 장관이 나왔겠는가? 이런 문제를 일단은 한번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권에 관계없이 비단 문재인 정권 이전에 제가 30년 동안 정부에 있으면서 또 그 이후에도 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이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적은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그동안에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당시의 집권 세력에 사실 충견 노릇을 해온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면 옛날 주인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이런 검찰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검찰을 그런 의미의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해서 그 논의됐던 내용들을 갖다 쭉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문제를 다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참고로 간단히만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검찰 개혁하자고 할 때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측면이 가장 먼저 제기되는 그 기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마치 폐쇄적인 자기들의 이익 집단화하는 그런 의미의 독립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 쭉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흔히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원의 비행이 아니고 행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조직의 생리상 이 검찰 조직은 완전한 의미의 대외적인 독립 또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되기 어려운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안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으로부터의 통제받는 시민들로부터 통제받는 그런 의미의 민주화된 검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개혁의 최종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편 문제 그 안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총장의 소위 국회 임명동의권이라는 것 동의가 과연 그 제도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혹은
뭐 조금 전문 용어지만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이 검찰의 구성도 좀 다양하게 법률적인 소양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해서 검찰이 그 기능이 보다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검찰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문제들 또는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그것도 검찰총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이 제도 자체도 이것도 잘못된 제도도 그것조차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기소를 갖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이 검찰은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는 검찰의 혼자 판단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흔히 이야기 조금 전문용어로 뭐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뭐 이런 것도 다 제도적 측면에서 개혁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행사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혹은 시민이 어떻게 적절하게 참여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그 핵심적 내용이고 또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극히 간략하게 종합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검찰개혁 이야기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줄이거나 아주 뺏어가지고 검찰은 공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가 하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도 토의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검찰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현황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다,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법치주의 안에 가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도 뭐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든가 국가 권력은 분립돼야 된다든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든가 뭐 국가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거나 함으로써 소대를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거 다 법치주의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때 말하는 법률은 관습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문법이다. 말이에요. 문장으로 된 그런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죄가 성립된다 하는 죄형 법정주의. 성문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 하는 이 주의가 가장 중요한 그 법치주의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안에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는 법관의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헌법 제12조 또 어떤 죄의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도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서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사법에서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문제를 쭉 정부에 있을 때 또 정부에 나와서도 이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느낀 것은 검찰을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이 과연 이런 죄형 법정주의를 과연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한마디로 저는
실종된 혹은 사문화된 재형법정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을 오늘의 제 말씀의 제목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들, 검찰을 비롯해서 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기업 관련 혹은 경제 관련 범죄, 경제범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업 경영에 얼마나 막대한 어려움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시작할 때 근거로 하는 어떤 투서가 있었다. 이건 반드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명확하게 한 투서만 보고 음해성 투서, 무기명 투서는 보지 않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구속하는데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냥 사람을 잡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갖다가 남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기업을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완전히 기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직원들이 집까지 가택 수색을 다 해가지고 과잉 수사. 우리가 신체 자유를 구속할 때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기업 활동이 어찌 되냐 마냐 하는 건 내 관심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서류를 몽땅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 돌려줄 때까지는 아무런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실상 수사를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꼭 구속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70조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을 해야 될 때는 크게 봐서 우선 범죄의 심정이 확실히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 정식 재판 안 해도 누가 봐도 이건 죄가 있다 하고 생각이 될 정도가 전제된 상태에서도 주거가 불명하든지 도저히 우려가 있든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구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원칙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심지어는 죄가 있냐 없냐는 걸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주거가 확실하고 뭐 도망갈 일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 일단 구속을 시키는 걸 갖다 수사기관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수사 관행.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의 규정이에요. 헌법 27조 4항의 규정입니다. 거기다가 형사소송법 275조 2항도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입건하는 순간 유죄로 추정된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 될 정도로 이 원칙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가면 그 사람이 죄를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되는데, 유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너가 무죄라는 걸 너가 스스로 증명해라 하는 소위 거정 책임을 갖다가 피의자에게 돌리는 이런 형태도 뭐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요새 참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저도 옛날에 구치소에 갔다 온 경험이 있지만은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소위 구속적부심을 하면서 판사가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검찰청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어디서 기다리냐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기다리게 해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구속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다가 구속하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제야 풀어줘가지고 구치소에서 풀려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건 지금 20몇 년 전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구속을 갖다가 하면은 흔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법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법 처리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상 하는 것이지 구속 자체가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 자체는 검찰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법 처리라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속을 사법 처리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그렇다 치고 왜 우리나라 법원은 가만히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느냐. 구속은 사법 처리가 아니다. 언론이 사법 처리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런 용어 쓰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그냥 구속일 뿐이다. 수사의 편의상 구속할 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라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별건 수사라는 거 있어요. 별건 수사. A라는 제목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증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뒤진단 말이에요. 다른 걸 뒤져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뭐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혹은 뭐 남녀관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뒤져가지고 그걸로 증거를 잡아가지고 자 이거 받을래 아니면 이거 받을래 하는 게 소위 별건 수사인데, 우리나라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아주 적폐 중에 적폐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교도소의 담장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가히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어서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일반적인 식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했던 경험을 몇 가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996년에 1월 3월인가 2월인가 첫 장학급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취임 첫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 첫날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받던 국장이 보고를 다 못 끝낸 상태에서 저녁 시간이 돼서 야 그럼 저녁을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하자 하고 저녁 먹는 장소로 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나타나요. 전화 걸어봐라 연락해봐라 연락도 안 돼요.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안 나타나요. 할 수 없이 그 상태로 집에 들어왔더니 당시 검찰 대검의 중앙수사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 국장이 무슨 혐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행해 갔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를 하는 그 첫날에 담당 국장을 현행범도 아니고 사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내가 이렇게 됐으니 지금 업무 보고 중이니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하고 가야 되겠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다. 전설 말고 따라와. 소위 임의동행이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외환위기에 환란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참 검찰과 아마 가장 오랜 기간
참 검찰과 같이 참 동고동락한 사람인데 도대체 외환위기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야 될 사건이지 이걸 갖다가 형사사건 하는 나라 외환위기 때문에 IMF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무수히 있어요. 심지어 영국도 IMF에 2번이나 갔어요. 이 지구상에 외환위기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관련되는 사람을 갖다가 형사범으로 해서 형사사건화해서 조사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해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왜 구속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이 도망을 갈 사람입니까? 혹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리고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구속을 시켰다. 어떻게 검찰하고 대항을 해서 서로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게 됩니까? 한 사람은 손을 묶어놓고 한 사람은 권투장갑 끼고 때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은 참 중대한 잘못을 저질른 거죠. 나중에 법원 내에서도 자기들이 그 구속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는 반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별건 수사라는 이름의 뒷조사 다 했고 진술 과정에서 제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그려놓은 프레임워크에 안 맞으니까 증거 자료를 채택을 안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또 다른 주요한 사람 이 사람 반드시 조사돼야 된다는 사람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부장검사가 판사 앞에서 그 사람도 조사합니다. 공언까지 했는데 끝까지 안 불렀어요. 왜? 그때 그 사람은 이미 그 정권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검찰이 한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무역협회 회장 할 때 제가 2015년 제주도로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작심하고 우리나라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제철, KT, 거롱, KTNG 이런 회사들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몇 달을 갖다 그 회사를 뒤지고 서류를 압수하고 갓대집을 압수수색하고 안 나오니까 또 이거 다른 걸 뒤지고 또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걸 뒤지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고였던 걸로 이런 식 수사 이제 그만둬야 된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A라고 하는 죄가 의심돼서 들어갔다가 그것이 아니고 증거가 없고 찾을 수가 없으면 그냥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B, C를 만들어서 기어코 제목을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라도 얽어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또 기업들이 전 정권에서 정권의 부탁을 받아서 그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좀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보복성 수사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그 당시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리에 취임을 했는데 법무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참 검찰 간부와 법무장관을 지낸 이 총리가 정말 경제와 사정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행정으로 좀 대통령을 좀 잘 보좌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들이 좀 세계에서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기업은 아무 활동 못 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그렇게 신인도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이래놓고 어떻게 무슨 경제를 해나가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언론, 전 언론이 다 받아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안종범 경제수석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무역협회 회장께서 뭐 그 대상이 되는 모 기업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야기해서 그랬어요. 내가 특정 기업에 관심이 있어 그런 이야기한 거 아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잘못된 이 수사 관행을 갖다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니까 내 뜻을 제대로 대통령께 좀 잘 말씀드려달라.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저한테 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에요. 이게 진짜 검찰 개혁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한 거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들 아닙니까?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이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에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뭐가 좋으냐? 이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공소권을 갖는 걸 원칙으로라도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외환위기를 수사했을 때는 원래 검사가 수사하면 공소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사건은 수사검사가 끝까지 공소까지 다 했어요. 왜? 사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공소까지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검찰 내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실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거 이것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이건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고 그건 연구 검토하고 토론하고 해서 범위를 정할 문제지 그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검찰개혁의 본질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고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만 참 우리나라의 이 사법제도와 검찰제도 하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내가 지금 교도소에 담장을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장관 또는 전문가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한 크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물론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크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